우리는 오랫동안 문명을 인간만의 특권이라고 여겨왔습니다. 집을 짓고 도구를 만들며 역할을 나누고 협력하는 시스템은 인류의 진보를 상징하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는 그런 정의를 조용히 뒤집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말도 글도 없지만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도시를 만들고 교통을 설계하며 공동체의 질서를 지켜내는 생명들. 이 영상에서는 인간보다 먼저 문명의 흔적을 보여준 동물들의 이야기, 그 믿기 힘든 기술의 세계를 탐험해보겠습니다. 총 4가지 사례를 통해 동물이 만들어낸 문명의 형태를 들여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장 오래된 건축가이자 도시 설계자라 불리는 생명체들입니다. 벌과 개미는 인간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집을 짓고 길을 만들며 서로 다른 역할을 가진 개체들이 협력하는 복잡한 사회를 유지해왔습니다. 특히 개미의 집은 단순한 구멍이나 통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설계된 도시에 가깝습니다. 땅속 깊은 곳까지 연결된 복잡한 터널, 알을 보호하는 방, 먹이를 저장하는 창고, 여왕개미의 방, 그리고 통풍을 조절하는 수직굴까지. 이 모든 구조는 자연에 내재된 건축학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실제로 일부 열대 개미 군락은 사람이 직접 만든 환기 구조물과 유사한 통풍 시스템을 지니고 있으며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능력까지 갖추고 있습니다. 벌 역시 놀라운 공간 설계 능력을 보여줍니다. 벌집은 완벽에 가까운 육각형 구조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천 마리의 벌들이 유기적으로 움직이면서 내부 온도를 유지하고 애벌레를 키우며 꿀을 저장하는 공간으로 활용됩니다. 육각형은 가장 적은 재료로 가장 넓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수학적 이상형이며, 이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면서 최대의 효율을 내기 위한 자연의 선택이었습니다. 벌들은 이런 공간을 본능적으로, 그러나 극도로 정밀하게 만들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일벌수벌 여왕벌로 나뉘는 명확한 계급구조, 역할에 따른 노동분담, 교통통제까지도 존재합니다. 꿀벌은 방향과 위치 정보를 몸짓 언어인 춤으로 전달하며, 이는 일종의 지도 역할을 수행합니다. 춤의 각도와 진동 횟수는 태양의 위치와 먹이의 거리, 방향을 표시하며 다른 벌들은 이를 해석해 정확히 그 장소로 날아갑니다. 이처럼 벌과 개미는 언어 없이 소통하고 도시를 만들며 각각의 개체가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이는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이 사회는 지도자 없이도 질서가 유지되고 각자의 역할에 따라 기능이 완성됩니다. 인간 사회가 조직과 리더십, 권력의 구조를 통해 질서를 만들었다면 이들은 철저히 본능과 생태적 역할 분담으로 공동체를 운영합니다. 어쩌면 인간보다 더 오래, 더 효율적으로 살아온 문명의 형태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장에서는 도구를 직접 만들고 사용하는 동물들의 사례를 통해 문명이 가진 또 다른 얼굴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새와 원숭이의 세계로 들어가 봅니다. 도구를 사용한다는 건 단순히 물건을 쥐는 능력 이상을 의미합니다. 목적에 맞는 도구를 고르고 필요할 땐 그것을 스스로 만들어내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것. 이 모든 과정은 지능과 학습, 그리고 관찰의 능력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인간은 오랜 시간 도구의 사용을 진화의 기준으로 삼아왔고, 그것이 다른 동물들과의 결정적인 차이라고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자연 속에서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도구를 다루는 생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단순히 흉내내는 수준이 아니라 놀라울 정도로 목적지향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도구를 활용합니다. 까마귀는 대표적인 예입니다. 특히 뉴칼레도니아 까마귀는 도구 사용 능력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똑똑한 조류 중 하나로 평가받습니다. 이 까마귀는 나뭇가지나 입자루, 심지어는 철사 같은 재료를 이용해 곤충을 꺼내기 위한 갈고리 모양의 도구를 만듭니다. 도구는 상황에 맞춰 길이를 조절하거나 모양을 변형시키는 식으로 개선되기도 합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까마귀가 이러한 도구 사용을 단지 본능으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과 응용을 통해 발전시킨다는 점입니다. 실험에서는 도구를 단계적으로 조립해 사용하는 도구의 도구 활용도 관찰되었으며, 이는 인간을 제외한 동물 중 극히 드문 사례입니다. 침팬지 역시 도구 사용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야생 침팬지는 나뭇가지 끝을 이빨로 다듬어 개미굴에 넣고 개미를 꺼내 먹는 개미 낚시를 하며, 나뭇잎을 구겨 스펀지처럼 만들어 물을 모아 마시는 잎 스펀지 기술도 사용합니다. 심지어 돌을 망치처럼 활용하여 열매를 깨뜨리거나 뾰족한 나뭇가지를 창처럼 사용해 작은 동물을 사냥하는 사례도 관찰됩니다. 이러한 도구 사용은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사회적 학습과 시도 실패를 거쳐 습득된 기술입니다. 어린 침팬지는 어미나 무리의 성체들을 따라하며 도구 사용을 배우고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응용합니다. 재미있는 점은 도구 사용이 꼭 생존을 위한 행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부 원숭이는 돌을 두드려 소리를 내며 의사소통을 하거나 도구를 장난감처럼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생존의 기술이 아니라 놀이와 표현의 수단으로 도구를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 도구는 노동과 창의, 문화의 기초가 되었듯이 이들의 도구 사용 역시 문명의 또 다른 측면을 암시합니다. 이처럼 도구를 만든다는 것은 환경에 맞춰 적응하는 단계를 넘어서 환경을 바꿔내는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도구는 생존을 넘어서 문제를 해결하고 더 나아가 효율을 추구하는 문명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물속과 해안가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이 또 어떤 방식으로 자신만의 문명을 만들어 왔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해달과 수달, 문어가 보여주는 놀라운 기술은 우리가 알고 있는 문명의 경계를 또 한 번 넓혀줄 것입니다. 물과 함께 살아가는 동물들 중에는 도구를 능숙하게 사용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손처럼 사용할 수 있는 지느러미나 다리를 이용해 환경을 바꾸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합니다. 세 번째 챕터에서는 바다와 강가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만들어낸 수중 문명의 단면을 들여다봅니다. 해달, 수달, 그리고 문어는 인간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왔습니다. 해달은 조개 껍질을 까기 위해 돌을 사용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해달은 자신의 가슴 위에 돌을 올려두고 그 위에서 조개를 내리쳐 단단한 껍질을 깨뜨립니다. 이 행동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반복적이고 일관된 습관으로, 심지어 일부 해달은 선호하는 돌을 따로 간직하기도 합니다. 관찰된 개체 중 일부는 작은 주머니처럼 생긴 겨드랑이, 피부 아래에 돌을 숨겨 다니기도 하며 조개를 발견하면 그 돌을 꺼내 사용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행동은 도구의 소지와 계획적 사용이라는 점에서 매우 특별하며 해달이 도구를 단순히 활용하는 것을 넘어서 그것을 자기 것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수달 역시 지능이 높고 손놀림이 정교한 동물입니다. 민물수달은 물고기를 몰아넣기 위해 돌이나 식물을 이용해 간단한 구조물을 만들기도 하고 강가에 있는 나뭇가지를 이용해 은신처를 손질하는 등의 행동도 관찰됩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 인상적인 것은 사회적 협력입니다. 수달들은 먹이를 사냥하거나 새끼를 돌볼 때 역할을 나누기도 하며 특히 어미 수달은 새끼에게 물속에서 사냥하는 법을 여러 번 반복해 가르칩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이 아닌 교육에 가까운 행위로 수달 사회가 기술을 다음 세대로 전수하는 구조를 갖추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술의 전승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문명의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문어는 척추동물과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문명을 만들어내는 독특한 사례입니다. 문어는 유일하게 도구를 사용하는 무척추동물 중 하나로 코코넛 껍질이나 조개 껍데기를 집처럼 사용하거나 이들을 이용해 몸을 보호하는 바리케이드를 만들기도 합니다. 일부 문어는 포식자나 잠재적 위협을 피하기 위해 주변 환경에 맞는 도구를 선택해 은신처를 꾸미며 이동할 때도 이를 들고 다니는 모습이 관찰됩니다. 특히 인도네시아 해역에서 발견된 문어들은 두 개의 코코넛 껍질을 집처럼 결합해 사용하고 필요시 이를 분해하거나 재조립하는 행동까지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단순한 본능적 습관이 아니라 물리적 구조를 이해하고 환경을 조작하는 고차원적 사고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문어는 상황에 따라 능동적으로 색을 바꾸고 표면의 질감까지 조절하여 자신을 주변 환경에 완벽히 녹여냅니다. 위장 능력은 단지 생존을 위한 기술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주어진 환경을 분석하고 그에 맞게 자신을 바꾸는 매우 능동적인 행동입니다. 위장을 위해 선택적으로 특정 위치에 머물고 주변의 사물을 이동시켜 위장 배경을 조작하는 문어의 행동은 일종의 환경 디자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수달, 해달, 문어는 각기 다른 방식으로 도구를 사용하고 공간을 조작하며 기술을 습득하고 전수합니다. 이들은 인간과는 전혀 다른 신체 구조와 환경 속에서 전혀 다른 기술들을 발전시켜왔고 그것은 우리가 문명이라 부를 수 있는 요소들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공동체가 함께 협력하여 복잡한 사회 구조를 유지하는 또 다른 사례, 바로 동물들의 의료와 간호 그리고 농업과 축산에 가까운 기술들을 통해 그 문명의 정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상상조차 하기 어려운 문명의 깊이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문명이란 단지 건물을 세우고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그 안에는 함께 사는 방식, 공동체를 유지하는 규칙, 서로를 돌보는 행위가 포함되어야 진정한 문명이라 부를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챕터에서는 동물들이 보여주는 돌봄과 생산, 즉 인간 사회에서나 가능한 것처럼 여겨졌던 의료적 행동과 농업적 기술에 가까운 사례들을 살펴봅니다. 이들은 무리를 지키고 자신이 먹을 것을 계획하며 때로는 병든 개체를 도와 살아남게 만듭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문명이란 것이 과연 인간에게만 있는 것인지 다시 묻게 됩니다. 일부 영장류는 아픈 동료를 치료하거나 간호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침팬지는 상처를 입은 무리의 피부를 핥아주거나 식물의 즙을 바르기도 하며, 최근 연구에서는 특정 잎을 씹어 그 즙을 상처에 바르는 행동이 관찰되기도 했습니다. 이는 단순히 본능적인 반응이 아니라 특정한 식물을 선택하고 적절한 방식으로 처리하여 사용하는 의도적 행동으로 해석됩니다. 인간이 약초를 발견하고 활용하게 된 최초의 방식과 유사한 수준입니다. 또한 무리의 일부 개체가 중상을 입었을 경우 다른 개체들이 그를 보호하며 함께 움직이는 장면도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개체를 지키기 위해 에너지를 쓰는 선택은 진화적으로 볼 때 이례적인 일이며, 이는 공동체를 구성원 전체로 이해하고 돌보는 고차원적인 사회적 구조를 암시합니다. 개미 역시 놀라운 간호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아프리카의 마타벨레 개미는 사냥 중 다리를 잃거나 상처를 입은 동료를 물어 끌고 둥지로 돌아가 치료하는 행동을 보입니다. 부상당한 개체는 둥지 내에서 특별한 처리 과정을 거치는데, 건강한 개체가 그 상처 부위를 깨끗이 핥아 감염을 방지하고 일정 시간 동안 무리로부터 분리시켜 회복을 돕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염이 심한 경우 해당 개체를 외부로 내보내는 판단까지 수행됩니다. 이는 일종의 감염 통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으며 무리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한 선택입니다. 단순한 본능을 넘어 병을 인지하고 조치하며 필요에 따라 격리와 희생을 결정하는 수준의 판단은 문명의 단초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 나아가 일부 동물은 식량을 장기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하기까지 합니다. 대표적인 예가 곰팡이 농사를 짓는 개미입니다. 잎궁개미는 살아있는 잎을 베어다가 둥지 속 깊은 곳으로 옮긴 후 이를 잘게 썰어 곰팡이를 기르는 기질로 사용합니다. 이 곰팡이는 개미의 주된 먹이원이 되며, 개미는 곰팡이가 잘 자라도록 습도와 온도를 조절하는 방식으로 둥지를 관리합니다. 병든 곰팡이는 제거되고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균주에 대해서는 자연, 살균작용을 하는 분비물까지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들은 작물을 기르고 환경을 관리하며 수확을 통제하는 완전한 의미의 농업을 운영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아프리카 사바나에 사는 흰개미는 엄청난 규모의 흙탑을 세우며 내부의 온도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복잡한 환기 시스템을 만들어 곰팡이를 키웁니다. 이 구조물은 길게는 수미터에 이르며 내부에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는 공간이 세밀하게 나뉘어 있습니다. 흰개미는 외부 환경 변화에 맞춰 내부 공기의 흐름을 조절하며 곰팡이의 성장에 적합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해 구조를 수정하기도 합니다. 이는 단순한 거주지를 넘어서 식량 생산과 보존, 기후 대응이 통합된 살아있는 시스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동물들은 단지 본능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구성원을 돌보고 병을 치료하며 식량을 생산하고 복잡한 사회적 기술을 운영하는 방식으로 진화해 왔습니다. 인간 문명의 정의를 다시 묻게 만드는 이 존재들 앞에서 우리는 과연 문명이라는 단어를 독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 되돌아보게 됩니다. 마지막 장에서는 이러한 동물 문명들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를 되새기며 자연이 만든 질서와 기술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문명을 이야기할 때 종종 인간만의 성취를 떠올립니다. 도구를 만들고 도시를 세우며 협력과 돌봄으로 사회를 유지하는 능력. 하지만 자연은 이 모든 것을 더 오래전부터 더 조용하게 실행해왔습니다. 이름 없는 생명들이 모여 만든 터널과 벌집, 곰팡이 농장과 위장된 은신처는 우리가 익숙하게 여기는 기술의 원형이기도 합니다. 벌과 개미는 무리를 하나의 유기체처럼 설계하고, 까마귀와 침팬지는 상황에 맞는 도구를 직접 만들어 사용합니다. 바다의 해달과 수달, 문어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속에서 그 한계를 넘는 방식으로 생존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다친 동료를 치료하고 또 다른 누군가는 식량을 길러냅니다. 이 모든 것은 의식이 있는가 없는가, 지능이 인간만큼인가를 넘어선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생명 자체가 만들어낸 질서이자 본능과 경험이 축적된 진화의 증거입니다. 문명이란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스스로 배우고 전하는 힘입니다. 살아남기 위해, 함께 있기 위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 생겨난 방법들. 그렇게 보면 우리는 자연에서 배운 것들을 문명이라 부른 것인지도 모릅니다. 인간의 문명이 자연을 능가한 것이 아니라 그 연장선에 있다는 사실을 동물들은 이미 오랜 시간 동안 몸으로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인간만이 문명을 만든 존재인가가 아니라 우리는 이 세계 속 문명들 중 하나일 뿐인가를,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는 얼마나 겸손할 수 있는가를. 자연은 말이 없지만 그 안에 있는 생명들은 언제나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말을 듣는 법을 배워야 할 시간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